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세미나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로베르토 슈페만의 모랄리시에 그룬트 베그리페 도덕 근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죠.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이신 박창구 선생님과 교원대학교 교수이신 유지한 선생님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진행이 됐고 한참 동안 이제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출판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출판과 관련된 이제 작업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한동안 좀 텀이 있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6장, 7장, 8장을 묶어서 이제 대단원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6장, 7장, 8장은 실제로 이 로베르토 슈페만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그런 장이고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 앞서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식의 문제들을 내가 정립하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그 준비를 해가는 과정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이제 6장 개인 그리고 7장 무조건적인 것, 8장 내맡김 이것은 이제 로베르토 슈페만 철학의 어떤 정수가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그 장들 그리고 이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1년이 넘게 진행이 된 롱테이블 세미나 모랄리시에 그룬트 베그리페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박창구 선생님과 류지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기쁘고요. 그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저희가 쭉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1장서부터 5장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적 윤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좋고 나쁨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양육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인간이 될 때까지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사람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빌둥이라고 이제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소위 교양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가치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가치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할 것이고 또 인식을 하기 위한 훈련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또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특히 이제 류지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여서 류지한 선생님께서 전면적으로 사실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던 이제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를 이제 나누어서 양심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7장, 8장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선과 관련된 문제가 양심과 어떻게 통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대할 때에 어떤 윤리적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이제 그 6, 7, 8장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선은 자유롭게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를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6장도 역시 양심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6장의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양심이란 유한한 존재의 내부에 있는 절대적 관점이다. 네, 이런 거. 이 칸트식으로 이거를 이해하자면 이제 선험적 자아 또는 다른 버전 번역으로 초월적 자아 혹은 이제 실천 이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순수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선험적 자아가 이제 실천 이론 이성도 포함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윤리학 논이니까 절대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7장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인간 존엄의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인상적인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영혼,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이 뭐 칸티안들은 아주 굉장히 이해가 잘 갈 뿐만 아니라 공감이 가는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일단 저는 그 양심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담론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말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그 굉장히 표현은 참 멋지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절대에 맞닿게 되는 보편을 획득하는. 근데 이제 또 한편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에 좀 덧붙여가지고 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인간에게만 존엄성이라는 어떤 그 수식어를 존엄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인만이 반성을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가 저는 사실 이제 인상 깊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라는 어떤 실존을 벗어나서도 사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돌멩이는 아래로 떨어지지만 내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저런 존재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엄성을 그냥 이제 무작정 뭐 신이 내려줘서 존엄한 게 아니고 풀어나는 방식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슈페만이라면. 근데 어쨌든 존엄성을 풀어내는 방식이 반성으로 풀어냈다는 점은 그거는 어쨌든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식의 논법은 아닌가 생각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뭐 양심의 본질적인 기능의 어떤 측면이 성찰과 반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는 측면이고, 다만 이제 양심을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 관점, 유한한 존재 안에 있는 절대적 관점이나 초월적 자아의 표현이다라는 이런 얘기는 양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연구, 좀 더 포괄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슈페만 개인의 어떤 신념이 또는 그가 지향하는 이상이 좀 두드러지게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가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심을 그냥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도덕적 감정이나 의무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슈페만도 감정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에게 나타난 절대적 관점이 감정과 만나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 도덕 감정이나 의무감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또는 선악이나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식적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심의 기원이 뭐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가로 안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양심의 기초에서 우리가 때때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누구나 길이 없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아마 감정적인 기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위반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양심이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사전에 어떤 꺼림칙하면 양심의 꺼림을 느낀다라든가 이런 것. 또 때로는 세 번째는 의지작용도 있는 것. 다 양심이란 말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기도 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굳이 양심에 대한 어떤 절대적 관점을 가정한다라든가 양심의 어떤 선엄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동의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견이 되는 것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관점의 반영이다, 선엄성을 지닌다, 다른 설명 방식은 없을까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돼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설명 방식도 있을 수가 아마 있을 거다. 만약에 이 양심이 절대적 관점이나 초월적 자아를 반영하는 거라면 시대에 따라서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도 동시대에도 사회가 달라지면 그 사회를 대표하는 양심적인 사람들 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양심적 다수의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생겨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설명의 부담, 입증의 부담은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 관점이다, 선엄적 자아, 내지는 초월적 자아의 반영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두꺼운 가정이나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양심을 논의하고 합의를 찾아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강력한 입증의 부담을 가지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는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이제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가 뭐 정해지고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쨌든 진행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어떻게 이슈를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사실 시작할 때는 하지만 하고 나면 언제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는데 지금도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제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유한한 존재 속에 있는 절대의 어떤 관점이라고 한다면 포인트는 결국엔 슈페만이 얘기하는 절대의 개념이 뭐냐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유 선생님이 보시는 해석과 박 선생님의 해석과 제 해석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는 데서 사실은 우리 얘기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사실이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정리하자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초월 쪽에 포인트를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 있는 어떤 그 나의 실존을 벗어나 있는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신 것 같고 예지적 자아. 근데 선생님께서는 보편적 자아 쪽에 보편성 쪽에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게 시대 따라 다 다르고 그때 다른데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그 슈페만이 이야기하는 요게 절대가 전 실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 최근에 이제 그 현대 실제론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얼마 전에 그 찰스 테일러하고 드레이프스 책을 제가 좀 봤는데 그 리트리빙 리얼리즘이라는 책에도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다 제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드레이프스나 테일러와 저는 기본적으로는 슈페만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고 그렇죠. 물론 실제론자죠. 출발점 좀 다르지만 여기서 슈페만이 얘기하는 절대라는 거는 보편적 설명이 가능한 보편성이 아니고 우리가 맘대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우리하고는 독립적으로 엄연히 엄존하는 어떤 실제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한한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것까지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절대는 보편이라기보다는 또 말 그대로 절대여야 하는 거고 또 내가 절대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정도 품을 수 있어도 그건 희망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절대가 도달할 수는 없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슈페만이 좀 정립하고자 하는 건 양심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객관에 대한 실제에 대한 나름의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죠. 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벽에 불과하다고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슈페만의 입장은 그러면 이 박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양심은 그냥 개인에게 달린 문제도 아니고 어떤 집단이 다수가 공유하는 감정도 아니고 이거는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실제와의 부합이 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온전히 다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 양심을 따르는 것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다수의 양심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양심적인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뭐 전적으로 슈페만의 입장을 이 박사님이 아주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 선생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선생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실제라는 것이 과연 윤리학적으로 이게 정립될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문제를 기본적으로 느끼시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10분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거하는 게 결국 실제론이냐 반실제론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마음 독립성 내지는 주체 독립적인 가치의 실제가 있느냐 이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게 플라톤의 선의 이데알 테인데 우리가 선의 이데알 몰라도 존재 자체를 몰라도 또는 선의 이데알을 잘못 인식하거나 이거와 무관하게 선의 이데알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실제도 마찬가지. 도덕적 실제가 있다면 가치의 객관적 질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가치를 파악하는 가치감을 통해서 파악하건 또는 가치 맹이어서 가치의 존재를 모르건 또 잘못 인식하건 그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저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양심이라는 녀석이 그거를 올바르게 반영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양심이고 잘못 반영하면 나쁜 양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마음 독립적인 객관적인 가치의 질서, 마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의 실제 또는 선의 실제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인 것 같아요. 굿니스 이니셀프가 있다. 그게 선이 이데아다. 아니 근데 그거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그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굿 X 아니겠습니까? 어떤 존재에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맥락의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후자의 입장을 가져가면 가치의 객관성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가치의 실제를 전제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주로 그쪽의 입장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저는 두 분하고 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맞습니다. 칸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은 마음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칸트는 어떤 외재적인 실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거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칸트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칸트는 그 마음 독립적일 수가 없는 게 도덕이고 도덕은 바로 그 실천 이성, 주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칸트의 물자체 개념에서도 드러나지만 바라보는 눈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래서 알 수 있듯이 그런 그 외재적인 혹은 과학적인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그 지성 능력으로는 드러나질 수 없는 애초에 드러나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소극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마치 우리가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건 이거다 저거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니고 그런 모든 이론이성 실천이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런 현상 세계에 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뭐 실체라고 말하건 뭐라고 말하건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슈페만도 그 양심의 기원을 얘기할 때 언어 학습, 수학적 사고 능력, 이제 특히 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게, 특히 모국어, 제1 언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치 동물이 수학을 할 수 없고 인간에게는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바탕에, 그러니까 말하면 하드웨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소프트웨어와는 구분되는 하드웨어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바탕만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가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성장 과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슈페만은 양심의 맹아라고도 표현했잖아요. 단지 맹아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양심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다. 특히 위트겐슈타인은 윤리는 가르쳐줄 수 없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말하거든요.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예로 들면서 이거는 ethics cannot be taught라고 표현합니다. 단 practiced, 단지 이렇게 단련될 수 있다, 아니면 익숙해진다, 아니면 이렇게 저절로 말하자면 개발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마치 어떤 지식을 우리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지식을 가르쳐주듯이 가르쳐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슈페만이 조금 있다 보면 섬세하고 감수성 충만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역시 그 양심이 지닌 어떤 감정적인, 직관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측면을 잘 표현했다고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 열려있는 자유인의 상징이다. 양심이라는 게. 내적으로 열려있는 자유인의 상징, 이런 또 멋진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음 독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칸트는 전혀 마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러면 지금 위트겐슈타인과 칸트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밀일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밀을 단 한 글자도 반대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예, 양심의 맹아와 바탕이 있다라. 그래서 양심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양심은 선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레디메디 상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 마치 우리가 맞습니다. 언어와 그다음에 수학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기초를 가지지만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은 개발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 똑같이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윤리는 교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지식을 가르치시 교육하다 보면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 규정성 내지는 규범성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practice란 말로 표현한 것을 아마 밀이나 반실제론자도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 오류에 긍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칸트하고 제가 주장하는 반실제론자들이 선이란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고 결국은 마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고 칸트가 얘기했던 아니 선의지라고 하는 건 옳기 때문에 행하려고 하는 의지야를 똑같이 밀은 양심은 의무감이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옳다는 이유로 행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감정을 의무감,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다만 이 절대적 관점이 들어오거나 초월적 관점이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칸트의 견해, 그 다음에 밀의 견해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정합적일 것인가? 어느 것이 좀 더 논증의 부담이 적을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성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걸 하면 이 박사님보다는 이 박 교수님하고 제 견해가 좀 더 비슷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절대적 관점, 초월적 자아를 둘러싸고 조금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선생님 말씀, 두 분 말씀이 기본적으로 다 그 이해가 되고 다 또 납득이 되고 합니다만은 이제 결국에는 철학이라는 게 자기가 서 있는 지점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플라톤의 지점에 서 있고 선생님은 칸트의 지점에 서 있고 밀 지점에 서 계시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차이는 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적어도 이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도덕적 실제론자 그게 이제 슈페만이 그렇고 이제 머독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케이스는 그 도덕적 실제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아주 강력하지만 컨트로버셜한 특징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안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프루프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꼭 옳은 누구나 봐도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슈페만들 포함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아이를 뭐 학대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뭐 막시밀리안 콜베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거를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왜 선하냐 왜 악하냐라는 걸 물어보지 않아도 따져 묻지 않아도 야 너 이걸 어떻게 너 이거를 부정할래? 자, 요 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밀하고도 달라지고 저는 칸트는 선생님하고 약간 해석이 고지름 달라서 제가 생각하는 칸트는 같다고 보고 선생님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톤은 같게 봅니다. 그리고 머독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슈페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저도 마찬가지고 야 이게 도덕이라는 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알면서 안 하는 거지. 알긴 다 알아. 해야 돼. 뭘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단지 하려 그럴 때 각종 이제 마가 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육아식으로 말하면 삿됨이 껴가지고 파산을 하지 못하고 파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착한 일을 못하는 거지 악하게 하는 거지 결국은 네 문제지 사실은 이거는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알면 다 알고는 있어 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이 저는 일군의 혹은 이제 사실 주류 윤리학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쪽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네 자신한테 물어봐. 1번. 자명한 거야. 2번. 절실한 문제다. 절실한. 절실하다는 건 뭐냐 하면 원래 이제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절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대립하는 항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체 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대체항이 없다는 뜻이고 그건 뭐 앱솔루트 그런 뜻이고 그렇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 대체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전 절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이게 무조건 옳아서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학대하는 부모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야 이건 그리고 막시밀리안 콜베를 야 그거 착한 거 아니야. 아 그건 좀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귀류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면 야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도라면 절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요 영역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통일성을 지향하는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영역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마 칸트가 되었건 공리주의나 결과주의 계열이 되었건 이거는 보편화 가능한 어떤 규범을 설정해서 그걸 의무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도덕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입장이거든요. 정합성과 그거를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게 도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말씀하신 영역은 이상의 도덕. 이거 스트로스의 표현을 하면 그건 이상의 도덕이고, 뒤쪽으로 하면 통일성의 도덕 내지는 규칙의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도덕은 이제 이렇게 결과주의 내지는 공리주의적 계열에서는 그거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중해야 되는 영역이고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거기다 객관적 가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이건 파터널리즘이야. 그러니까 온정적 간섭주의 자체가 부당한 거야. 그거보다는 자유와 개성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쪽에서 이걸 이상의 도덕, 개인의 선택에 맞춰서 그 어떤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른 객관적 질서를 세우는 것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아마 철학적 근거 가운데 하나는 윤리의 영역에서 그렇게 자명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은 그러잖아. 공리주의자도 동의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자명한 명제인 것처럼 또는 칸트의 표현을 하면 이게 선언적인 종합 명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기본적으로 다양성의 영역, 다원성의 영역으로 놔두고 각자 개인의 이상의 추구의 영역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 뭐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이 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귀리적이 제가 말씀드린 근데 엘리자베스 앤스커처럼 아니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만 자체도 그건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이니까 난 논쟁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절대를 제가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모럴 앱솔루트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대체할 수 없음. 그러니까 야 사실 결과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게 앤스컴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결과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서 뭐 통일적인 뭐 명패나 문패가 없는 공리주의와 그와 유사한 쪽에다가 사실은 이들 결과주의야라고 문패 딱 달아진 건데 재밌는 거는요 의무론이란 단어의 창안자는 벤담이에요. 벤담이 디온톨로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쪽 편에다가 그 선물한 거와 유사한 그런 것인데 모럴 앱솔루트가 있다라고 본다면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적 정신을 생각하고 칸트적인 선의지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결국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증거와 또 논리 앞에서 때때로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담론윤리적 관점에서 또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선의지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엘리자베스 앤스컴은 그런 의미의 선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런 생각이 자기가 볼 때는 타락한 정신이지만 공개적인 담론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논리와 증거 또 논증 앞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자신의 견해를 처리하고 상대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 이게 다원주의 시대의 진정한 선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차단해서 그것은 너는 부패한 정신이니까 난 너하고 논쟁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타락한 정신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
저 개인적으로는 네. 유 선생님하고 그 죽을 때까지 계속 논쟁하고 싶은 사실 대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 절대적 명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슈퍼맨 얘기대로 그런 이에게 필요한 거는 그 매를 때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표방하시는 어떤 다원주의적, 담론적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그 태도죠. 아니 꼭 그렇게는 저는 이제 보편이나 객관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담론의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다.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이 여기까지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담론, 공적 담론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슈페만이 바라본 그 영역, 또는 칸트가 얘기한 그 초월의 영역, 또는 앤스컴이 얘기했던 그 영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긍정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다만 그게 이해 가능한 것의 영역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담론의 영역은 아니다. 공적 담론의 영역은 아니다. 최소한. 얘기해봐야 결론 항상 똑같으니까. 그렇죠. 공적 담론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당연히 존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는 결론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그래 어쩌면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이 옳을런지도 몰라. 아니야. 그건 절대로 옳을 수 없어. 이게 논쟁의 대상으로 붙이는 것이 낫지. 그것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정신이 나는 논쟁하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담론 윤리, 의사소통 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결국에는 것입니다. 그런 언명이 절대적 언명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명, 도덕 언명이 그것이 어떤 리즈닝을 거친 결과일 수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삼게 되는 건 그거는 도그마틱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 그거는 그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박 선생님 공적 담론의 영역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공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를 고문하는 거를 예를 들으셨는데 어린이를 고문하는 행위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콜베의 상황처럼 어떤 그 인간의 근본적인 감수성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혐오감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그 초연하고 늘 객관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만 가지고 도덕이 구성될 수 있는가? 때로 분노할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치미는 어떤 만인이 자연스럽게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타임에 분노하고 그다음에 그 분노도 하나의 객관적 담론에 이건 정말 분노할 만한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 저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기본 틀과 관련이 되는 그런 것일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공적 담론이라는 것으로 글쎄 과학의 척도를 들이대는 건지 아니면 아니 공적 담론이란 과학의 척도가 아니라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담론이 아니라 선생님도 이게 다 공적 담론이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이 이제 그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제가 붙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다 내지는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뭐 공리주의를 많이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은 너희들은 긍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거 뭐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방지되는 해악이 크거나 뭐 그러면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리즈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고문해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해악 어린아이가 당하는 고통보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그런 아이들이 고문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개연성까지 포함했을 때 그것을 능가하는 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현실적으로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도 아니 대체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고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이 해악보다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좋음이 있을 수 있다면 선을 증진한다라고 하는 직관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공리주의를 비판하는데 그래도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그 공헌을 세운 사람은 누가 뭐래도 버나드 윌리엄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인테그리티 반론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남미의 어디 식물학자가 식물 채집하러 갔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반군이라고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정부군의 장교가 한 20명 세워놓고 총살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고 당신 어디서 왔어? 저는 식물 학자로 외국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게. 이 20명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을 당신이 골라서 죽이면 나머지 19명 살려주겠다. 그러면 그거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공리주의는 계산하면 무조건 죽여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윌리엄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죽여야지. 다만 이유가 공리주의적 이유는 아니야, 나는. 나는 내 삶의 프로젝트의 온전성, 통합성을 차원해서 나는 당연히 그 경우에 무고한 19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일 거야. 나는 공리주의적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신념, 내가 바라보는 도덕적 선함과 옳음의 척도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과 관련돼서 공리주의와 관련된 유명한 예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기 테러리스트가 서울시에 핵폭탄을 설치했어. 수백만 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디다 냈는지 말을 안 해. 아무리 고문해도 말을 안 불어. 근데 심리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거는 그의 어린 딸을 데려다가 고문하면 불 것 같아. 그러면 어린 딸을 고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문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죽는 것을 기정사실 내지는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가정한다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절대론자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된다면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할 거고 그러면 수백만 명을 죽어야 될 것이냐. 만약에 그 상황이 있다면 저는 역사 속에 정말 최악의 나쁜 놈의 이름이 낙인이 찍힌다고 할지라도 저는 고문할 겁니다. 내가 그 오명을 뒤적치고 그게 나는 나머지 인류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나쁜 표준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수백만 명이 죽는 상황이 정말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면 나의 인격을 파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때 고문하는 것이 윤리학자로서 내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정치가라면 더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것 니들이 긍정할 가능성이 있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때문이다가 아까 모랄 리즈닝이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떼어버리고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버나드 윌리엄스나 유지한 선생은 이 슈페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버나드 윌리엄스는 오히려 슈페만하고 통하는 점이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예화와 관련된 예화가 좀 통하는 바가 있죠. 왜 이미 이 책에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왜 저 아우슈비츠에서 그 유태인 그 죄 없는 유태인 소녀를 죽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10명을 죽이겠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슈페만의 입장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요 실내에서는 명확히 반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윌리엄스하고 이쪽 입장과 슈페만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슈페만은 신념이 있는 거예요. 악도 선을 낳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횡행하는 악을 보더라도 내 그 악에 타협하지 않고 이 절대적 관점을 지속해 나가면 신이 결국은 악에 대해서 선의 승리를 보증할 거다. 이게 뒷부분에 결국은 내어 맡김의 근거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역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이 승리할 것이고 선의 승리의 보증자로서 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실제론을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저는 무신론적 실제론이긴 하지만 일단 좀 기독교적 실제론은 아니니까 선생님